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좀 뜻깊은 또 날이 있었어요. 제가 출간한 그 맥주 시선 출간회가 또 있었거든요. 출간회는 뭐 제가 준비했죠. 뭐 누가 준비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맥주의 시선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맥주실록이라고 한 오마이뉴스에 제가 뭐 글을 쓰고 있잖아요. 맥주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프리미엄 연재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오마이뉴스 서교동 마당집이라고 본사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맥주 인문학 강연을 2018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협회를 만들고 맥주 인문학 강연을 시작한 게 2018년인데 거의 초창기에 오마이뉴스에서 주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맥주 인문학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조금 어설프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부족한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을 처음 한 곳이 바로 이제 오마이뉴스 서교동 마당집이었거든요. 이래저래 오마이뉴스랑 인연이 꽤 오랫동안 있고 또 그런 인연으로 맥주의 시선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하게 돼서 오마이뉴스 측에 제가 좀 문의를 했고 맥주의 시선 출간회를 좀 그쪽에서 하고 싶다. 다행히 그쪽에 오연희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다들 오케이를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장소도 장소고 또 너무 많이 오시는 것도 조금 그래서 뭐 저희 협회랑 또 주위에 그냥 제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지금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맥주의 시선에 관련된 또 저의 이제 맥주에 대한 의견을 담은 좀 맥주 인문학 강연을 좀 간단하게 했고 또 오신 분들하고 밤늦게까지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책을 출간하고 또 책을 출간회를 또 하고 뭐 이런 어떤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긴 하지만 좋은 추억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사전 I부터 시작할 거고요. IBD가 나왔네요. IBD는 맥주 교육기관 이름이죠. 영국에 있는 양조 전문 교육기관 이름이고 한번 볼까요? 맥주 양조 산업과 증류 산업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인 IBD (Institute of Brewing and Distilling은 영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차세대 전문 브루어를 육성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맥주 연구와 교육에서 존경받는 다른 기관으로는 미국의 지벨이 있다. 네, 지벨이 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교육기관 중에 하나죠. IBD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IBD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수수보리에서 이 IBD와 연계가 돼서 교육 산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외국에는 브루잉에 관련된 맥주 양조사죠. 양조사와 관련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엔 IBD도 그렇고 독일에는 양조사 교육기관으로는 데멘스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데멘스 비어 소믈리에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와서 대부분 데멘스가 이제 비어 소믈리에 육성 과정인 줄 알고 계시는데 데멘스가 원래 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양조사 교육 과정이 있어요. 거의 1년 교육 과정이고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제 빡센 교육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멘스 비어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한 2주 과정이에요. 2주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걸 압축시켜 놓은 게 이제 한국에서는 2주 동안 역시 하지만 주말에 몰아서 하고 있죠. 지베리아는 워낙 미국에서는 알아주는 교육 과정이고요. 독일의 뭐 뮌헨이나 베를린에 양조 학과들이 있죠.
양조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브루어를 양성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양조 학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양조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어디 뭐가 되려고 하면 대학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 내가 양조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뮌헨 공대나 베를린 공대 가서 양조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양조장에 먼저 아우스빌딩이라고 직업전문학교가 있잖아요. 그 직업전문학교에서 양조사에 관련된 이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양조장으로 바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 지식적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양조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실제로는 스킬을 갖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독일에선. 그래서 아우스빌딩 직업 전문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양조장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요. 밑에부터 경력을 쌓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도슨트라든지 아니면은 데멘스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의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또 이제 양조장에서도 그걸 지원해주고 그래서 실제 양조 현장에서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베를린 공대나 아니면은 뮌헨 공대 양조학과를 나오면 그거보다는 학자의 길을 가는 것, 연구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양조를 하고 있지만 양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단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큰 양조장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인 지식들은 또 그 전공을 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뮌헨 공대나 아니면은 베를린 공대나 이런 데 나온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학위를 받고 나온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회사나 이런 데 가서 본격적으로 효모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상업효모 연구들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갔었을 때 루벤에 갔었거든요. 레벤 이러는데 스텔라 아르투아의 고향이죠. 루벤 대학이 벨기에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이고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대학인데 또 그쪽에도 유명한 양조 학과가 있죠. 근데 그쪽은 루벤 대학 같은 경우는 학사 과정이 아니고 석사 과정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또 보니까 교육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향미부터 센서리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미생물학, 양조 과정, 프로세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의 석사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그 과정을 나오고도 연구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양조사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벤 대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UC 데이비스 같은 경우가 또 양조학과로는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양조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양조사가 되고 싶으면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고 양조의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발효 과정이나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과정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갖고 실제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는 게 양조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물론 양조사를 채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네가 어떤 교육 과정을 좀 받아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갖고선 홈브링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양조사가 되는 길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또 무슨 오비나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뮌헨 공대 같은 데나 베를린 공대 같은 데 나오면 많이 취직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 같은 곳에 양조사로 취직하려고 하면 그런 지식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지식 외에 맥주에 대한 사랑, 관심, 그 다음에 홈브루잉의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이 환경이 뭐 아주 대단히 뭐랄까요, 뭐 나쁘다기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험불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노동이나 아니면은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이제 임페리얼이네요. 임페리얼. 역사적으로 임페리얼은 영국에서 제정 러시아 황실로 수출되었던 맥주에 붙여진 명칭이었으며 일종의 품질에 대한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다. 뭐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수출하던 그 영국 맥주에서 유래가 되었죠. 영국은 성공회 이후로 헨리 8세 성공회 이후로 카톨릭과의 연결점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황제가 없죠. 영국은 그래서 뭐 킹이나 뭐 오버로드나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성공회 이후로는 황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임페리얼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영국에서 임페리얼을 쓴 거는 제정 러시아 황제를 위한 맥주 혹은 러시아로 수출되던 맥주에 쓰이던 이름이었고요. 뭐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맥주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특히 표트르 대제 이후로 그런 무역 거래가 되게 활발히 했는데요. 그렇게 영국으로 수출되던 맥주는 당시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진 맥주들이 러시아에 주로 수출이 됐고, 뭐 그거는 가는 기간 동안 변질을 막거나 혹은 러시아에서도 뭐 보드카를 마시는 나라니까, 추운 나라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영국에서 건너온 맥주들이 뭐 대단히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10도까지 올라가는 맥주들이 과거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맥주 앞에 러시아로 수출되던 러시아 황실로 수출되던 혹은 러시아로 수출되던 그런 맥주의 임페리얼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황제가 없는 국가에서 나온 맥주에 임페리얼이 붙었다는 그런 사실들이 좀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래프트 씬에서는 다른 맥주보다 알코올 도수와 풍미가 강하다는 의미에 더 가까이 쓰인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뭐 영국에서도 임페리얼을 붙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크래프트 씬에 와서는 예전에는 임페리얼 IPA라는 게 먼저 붙긴 했어요. 그 이제 IPA 일반적인 IPA보다 뭐 7.5도 보다 높은 8도보다 높은 IPA 임페리얼 IP가 붙었는데, 그 임페리얼 IP가 붙은 맥주들보다는 그 이후엔 더블이라는 이제 이름이 더 많이 붙었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스타일 범위에도 적용되어 더블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스타일의 알코올 도수가 2배라는 의미다. 꼭 2배는 아니죠. 더블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일반적인 IPA보다는 좀 더 높아 이런 뜻이고, 더블 IPA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9도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IPA라고 하면은 특히 아메리칸 IPA라고 하면은 뭐 한 7.5도까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보다 더 높다 하기 때문에 더블이라는 의미 쓰였고, 그전엔 임페리얼을 쓰였고, 그래서 예전에 임페리얼과 더블이 비슷한 의미를 쓰였다가 요즘은 임페리얼이라는 이름은 크래프트 씬에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고요. 스타우트 외에는 더블이라는 게 더 많이 쓰이고요. IPA에서는. 그리고 이제 트리플까지 쓰이죠. 근데 트리플의 3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트리플은 이제 한 11도 정도까지 알코올 도수가 되는 IPA를 만들 때 트리플 IPA를 씁니다. 그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복비어가 한 6도에서 뭐 7도 정도 보통 이렇게 되는 라거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도펠복 같은 경우가 이제 7도가 넘어가서 막 9도까지 정도 되는, 보통 8도에서 9도 사이까지 되는 것을 도펠이라고 보통 쓰죠. 2배란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은 이제 특히 영국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는 형용사 앞에 붙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바로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나오네요. 18세기 러시아 황실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스타우트보다 알코올 도수가 확연히 높은 스타우트를 사랑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일반적으로 8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며 때로는 그 이상이어서 매우 거친 풍미와 풍부하고 끈적거리는 마우스피를 느낄 수 있다.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양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발트의 연안 국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일로 남아있다. 그들은 종종 더 풍미를 진하게 만들기 위해 배럴 숙성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인데 여기도 앵커라고 하는 브루어리에서 이제 러시아로 처음 수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미국의 앵커랑 달리 그쪽 영국에도 이제 예전에 앵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브루어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작했던 그 스타우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타우트에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여기는 도수가 낮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스타우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가 알코올 도수가 낮잖아요. 근데 그거는 20세기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영국에도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맥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9도에서 10도, 뭐 11도까지 올라가는 맥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영국의 맥주 산업이나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알코올 도수가 낮아졌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황실로 수출되던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은 물론 알코올 도수가 높긴 했지만 그런 맥주가 그 당시 영국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임페리얼 도수 일반적으로 8도라고 하는데 뭐 현재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7도죠. 그러니까 7도 알코올 도수를 갖고서는 현대 맥주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뭐 7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메리칸 스타우트나 아메리칸 포터 정도의 뭐 크래프트 씬에서는 뭐 아주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알코올 도수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높겠지만 뭐 한국 같은 곳에서도 7도의 알코올 도수는 요즘 그렇게 높은 알코올 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때 임페리얼 스타우트, 사무엘 스미스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쵸, 그냥 일반 스타우트 마시는 것 같아요. 일반 아메리칸 스타우트 정도 마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잉글리시보다는 아메리칸을 조금 더 대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8도는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고요. 9도에서 10도, 뭐 11도, 12도까지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배럴 에이지드 버전 같은 경우는 뭐 14도, 15도, 뭐 20도까지 올라가는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먹으면 확실히 굉장히 다크 초콜릿이나 커피, 특히 다크 초콜릿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견과류, 그 다음에 이제 배럴 에이지드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오크향 같은 경우, 바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진하게 나고요. 마우스필은 굉장히 풀바디 하면서도 부드럽고, 심지어는 약간의 뭐 시러피한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또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맥주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먹으면 한 잔 먹으면 오히려 금방 빨개지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좀 많이 보관이 되어 있고, 특히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 뭐 배럴 에이지드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숙성에도 굉장히 좋은 맥주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알코올 도수 높은 맥주에 붙였던 이름이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아메리칸 쪽으로 크래프트 씬으로 넘어오면서 영국의 뿌리를 기반을 둔 크래프트 맥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크래프트 맥주에 붙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임페리얼 스타우트만 있지만 뭐 임페리얼 포터 이런 것들도 크래프트 씬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우리 그 다음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노래는 Bait, Our Eagle, 이 뭐죠? Our Ear Goat인가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Bait Our Real Goat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거 가수 이름을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잘 듣는 플레이리스트인데 네, 가수 이름을 모르고 그냥 음악만 들을 때들이 요즘 종종 좀 있어서 스트리밍 문화의 좀 단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파서 빵하고 커피를 좀 먹고 있는데 이거 2분밖에 안 되는 노래가 급하게 지금 삼키느라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 오전에 공복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무화과 깐빠뉴와 비건 프로틴 당류 제로와 그리고 네. 네스팅 샷 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IPA를 가보죠. 야, IPA 뭐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근데 뭐 아주 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스타일 시간에 했으니까 스타일 또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거 모르겠어. 하여튼 IPA 얘기를 보죠. IPA야 뭐 인디아 페일 에일이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 IPA는 페일 에일과 비터의 하위 카테고리에 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크래프트 맥주 운동을 통해 매우 중요한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단독 카테고리를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잉글리시 IPA가 페일 에일과 비터의 하위 카테고리에 놓아야 되죠? 역사적으로 이 잉글리시 IPA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페일 에일이 먼저 나왔죠. 페일 에일이 먼저 나왔지만 페일 에일보다는 잉글리시 IPA가 영국의 맥주 산업에 끼친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잉글리시 비터 혹은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조상은 잉글리시 IPA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 IPA를 듣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다시 정리를 해보죠. 최초의 페일 에일 중에 18세기 후반 런던의 보우브러리에서 생산한 인도 수출용 맥주가 있었다. 보우브러리는 템스강의 동인도 부근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의 무역상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러였다. 이것이 아마도 수출용 맥주로 선택된 이유였을 것이다. 뭐 이거는 또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스터디한 바로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뭐 이 보우브러리의 맥주가 인도로 수출됐죠. 근데 인도로 수출됐던 맥주가 이 보우브러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굉장히 많은 영국의 보우브러리는 되게 작은 브러리였고요. 원래는 훨씬 큰 브러리들이 이미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출되는 맥주가 뭐 페일 에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포터, 뭐 마일드 에일, 뭐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이미 인도로 수출이 되고 있었죠. 맥주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의 페일 에일보다 더 많은 홉을 넣었고 더 강한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새로운 IPA는 인도를 향한 긴 여행에 더 적합했으며 배에서 보내야 한 긴 시간은 캐릭터를 더욱 향상시켰다. 요거는 약간 역사적인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보우브러리에서도 다양한 맥주들을 수출을 했거든요. 뭐 페일 에일도 있었고 뭐 포터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주목받은 맥주가 바로 옥토버 비어였어요. 옥토버 비어. 이 보우브러리에서 만드는 옥토버 비어가 긴 어떤 여행 속에서 숙성이 되었고 또 잘 숙성된 그 보우브러리의 옥토버 비어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다른 맥주들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로 도착한 맥주가 어떻게 팔렸냐면 경매사가 있었어요. 경매사가 조금 시음을 해보고 경매 가격을 매기면 그 맥주가 인도에 있는 뭐 펍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보우브러리의 옥토버 비어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옥토버 비어가 자신만의 이제 브랜드를 갖게 되죠. 어쨌든 페일 에일이 IPA가 된 게 아니고 옥토버 비어가 있었고 옥토버 비어가 나중에 이름이 1837년에야 이게 IPA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맥주가 인도의 기후에 맞는 맥주, 더운 기후에 맞는 맥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름이 붙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보우브러리뿐만 아니라 인도로 수출하는 맥주들에는 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호흡이 들어갔고 알코올 도수 높았어요. 그 중에서 유난히 이 보우브러리 옥토버 비어가 아주 좋은 맛과 품질을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역사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이거 정말 옛날 얘기죠. 10년 전에는 뭐 보우브러리가 페이레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홉과 알코올 도수 높여서 이게 뭐 좋았고 이게 IPA 됐다. 이제 요거 10년 전, 뭐 15년 전 얘기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1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랜디 모셔의 테이스팅 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판을 보시면 수정이 됐습니다. 옥토버 비어라고 해서 정확히 수정이 됐고, 이런 얘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키는 마틴 코넬이라고 하는 영국의 맥주 역사학자예요. 이 영국 맥주 역사학사 책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국 맥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지식을 이 마틴 코넬의 역사학자 책과 또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얻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고 거기서도 그 랜디 모셔가 테이스팅 비어에서 2판을 발생하면서도 그러니까 수정판을 발매하면서도 이 랜디 모셔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 영국의 맥주 유튜버들도 뭔가 영국의 맥주 역사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마틴 코넬의 모셔서 그분한테 이 맥주의 역사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칼스버그의 그 1800 몇 년이죠? 83년에 최초의 그들이 이제 1883이라고 하는 맥주를 다시 복원시켰을 때 초대한 사람도 마틴 코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 쪽에서는 특히 영국 맥주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권위자거든요. 거의 할아버지인데 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분의 책을 기회 되면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골드 블랙 그 책을 이제 제가 거의 다 번역했거든요. 혼자 번역하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영국 맥주에 대한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근거에 따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우브러리가 옥토비어가 같고 비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거기 홉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영국 맥주에서는. 그래서 그 옥토버 비어가 이제 잉글리시 IPA로 나중에 된 거죠. 그 옥토버 비어가 인도에서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것들을 본토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IPA는 빨리 발효해서 빨리 먹는 맥주잖아요. 호평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시 19세기의 IPA, 18세기, 19세기의 잉글리시 IPA는 호평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성 맥주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한 9개월, 12개월 정도 배에서 숙성이 돼서 맛있는 맥주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리시 IPA랑 또 완전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즉,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잉글리시 IPA는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또 이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우브러리의 IPA가 나중에 결국은 얘네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버튼 지역의 올섭과 그 다음에 바스가 만드는 IPA로 넘어가죠. 그죠? 그리고 올섭과 바스, 즉 버튼의 IPA가 이 보우브러리 런던의 IPA를 이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거기에 되게 중요했던 게 이제 물이죠. 물의 어떤 경도의 정도와 그다음에 황산염의 정도가 좀 더 호평을 잘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쓴맛도 도드라지게 하는 굉장히 이런 장점을 갖고 있었기는 결국 버튼 IPA가 이 보우브러리의 런던 IPA를 대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버튼에 있는 IPA들이 이제 새로 놓은 철길을 따라서 런던으로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각광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도로 넘어갈 때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이게 런던에서 똑같은 레시피를 만들어서 버튼에서 똑같은 레시피를 만들어서 런던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숙성의 어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센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버튼 IPA의 약한 버전을 만듭니다.
호평도 약하고 알코올도 약하고 그게 바로 버튼 페이레일, 그러니까 버튼 지역의 페이레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영국의 뭐 페이레일,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런던에서 처음 시작됐던 페이레일과 지금 영국의 페이레일이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우리가 얘기한 비터나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시작은 버튼의 IPA였고 버튼 IPA가 너무 세니까 그것을 약하게 만든 버전, 그게 바로 지금 비터와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굉장히 역사적인 오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잉글리시 IPA가 페이레일과 비터의 하위 카테고리에 놓여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런던의 페이레일이 먼저 나왔지만 지금의 잉글리시 페이레일과 비터의 원래 윗버전이 잉글리시 IPA인 거예요. 버튼 IPA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이 잉글리시 페이레일과 IPA를 얘기하면 몇 단계의 수정 과정이 있어야 돼요. 런던의 최초의 페이레일이 지금의 잉글리시 페이레일의 조상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이름이 같았을 뿐이고 지금 잉글리시 페이레일과 잉글리시 비터의 위의 버전은, 그러니까 원조는 버튼 페이레일인 거죠. 그리고 버튼 페이레일의 그 위에 있었던 맥주는 바로 버튼 IPA였던 거고, 그리고 버튼 IPA가 대체한 맥주가 바로 런던 IPA, 즉 런던의 보우브럴의 IPA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으로 수출됐던 그 IPA가 어땠는지는 우린 몰라요. 이미 그거는 이제 뭐 복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이제 식문화의 차이점인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역사적 맥락은 이어졌지만 그 보우브러리가 인도로 수출했었던 그 IPA가 지금의 잉글리시 IPA랑은 또 다르다는 거. 그때는 숙성이 핵심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핵심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잉글리시 IPA와 잉글리시 페이레일은 특히 잉글리시 IP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지고 마시기도 힘들어지고 IPA라고 얘기하기도 현대 맥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죠. 그리고 색깔도 이제 색깔로는 구분할 수 있는데 잉글리시 IPA는 좀 밝은 황금색을 갖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 페이레일은 이제 엠버색을 좀 갖죠. 그런 차이점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알코올 도수 측면에서는 잉글리시 IPA 같은 경우는 이제 5도대예요. 5도대, 뭐 5.3도, 5.2도 이게 잉글리시 IPA이고요. 그럼 잉글리시 페이레일은요, 뭐 4.2도, 4.5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즐겨 마시는 크래프트 씬에서 이제 아메리칸 IPA와 아메리칸 페이레일에 비하면 잉글리시 IPA와 잉글리시 페이레일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IPA라고 부르기도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잉글리시 IPA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페이레일과 비터 그리고 IPA 사이의 구별이 좀 모호하긴 했지만 영국 맥주들과 스타일은 세계로 수출됐기 때문에 호흡이 강조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관 미국 브러리의 상상력을 영향을 끼쳤다. 이후 IPA의 거대하고 세계적인 연행성수가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마지막 얘기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노래는 스웨트 듣고 오고요. 스윙스 진보 인제 윤다이가 불렀습니다. 스웨트 스윙스 진보 인제 윤다이가 불렀습니다. 뭐 운동 열심히 하라는 건가요? 네. 자, 아이리시 모스 얘기를 좀 해보죠. 아이리시 모스는 유럽과 북미 대서양 연안에서 많이 발견된 흔한 해조류이다. 맥주 양조에서는 청증제로 사용되는데 정전화 물질인 카라기닌 성분이 풍부해서 맥주배 핫브레이크 안에서 형성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붙는다라는 거죠. 단백질 덩어리는 양극이기 때문에 음극인 아이리시 모스와 함께 결합되고 부유물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효에 들어가지 않아 더 맑은 맥주를 만들어낸다. 아이리시 모스는 풍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 카라기닌 성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식품산업에서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상품의 농후제나 안정제를 많이 쓰인다. 네, 아이리시 모스는 청증제고요.
카라기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카라기닌 같은 경우는 끓임 과정에서 넣습니다. 끓임 과정에서. 네, 88기는 끓임 과정에서 넣고요. 우리가부터 월풀락이라고 부르는 청징제는 월풀 때 넣죠. 예, 그래서 조금 청징제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는 카라기닌을 썼고요. 지금은 그냥 월풀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징제 종류는 이제 원래는 그 물고기 불에에서 많이 예전에는 추출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비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이리시 모스를 씁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 끝났어요. 아이 역시 금방 끝나네요. 제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의는 저찡이라는 맥주 심사예요. 읽어보죠. 맥주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매우 진지하게 진행된다. 맥주 심사는 대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편견을 가질 만한 정보나 불호에 대한 사전 제식을 배제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며 대회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한다. 얼핏 듣기 매우 즐거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맥주 심사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큰 대회에서는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몇 개 라운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단기간 내에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많이 시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맥주 대회에 관련된 일에 흥미가 있다면 그 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맥주 전문 심사위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 프로그램도 여러 개 존재한다 합니다. 맥주 심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1년에 몇 번 나가는데 저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맥주 심사하면 되게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냐면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뭐 맥주를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것보다 맥주를 한 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트에다가 그 맥주에 대한 다양한 이제 평가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 평가를 전 되게 진지하게 길게 남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를 빨리빨리 마시고 그냥 어떤 맥주를 위로 올려서 상을 줘야 될까 준 것을 판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쭉 하고서는 올린 다음에 그 심사지에다가 그 맥주에 대한 굉장히 조금 다양한 평가를 좀 남겨드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조사들한테는. 근데 그런 과정들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맥주 테이스팅기 하나 남기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맥주 심사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맥주에서 결점이 뭐고 좋은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단시간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서 남겨야 돼요. 또 하나는 맥주 심사를 할 때는 어쨌든 블라인드 테이스팅이기 때문에 여러 심사위원들과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더 좋은 맥주를 가려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맥주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를 하죠. 디베이트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심사 과정에서 디베이트를 하고 그런 디베이트 과정에서 이걸 왜 올려야 되는지 이걸 왜 떨어뜨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맥주 심사 굉장히 좀 여러 곳에 초청을 받는데도 그냥 꼭 가야 되는 곳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화 대표님이 존말할 때 좀 많이 나와라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맥주 심사를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좀 다니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맥주 심사는 전문적이긴 하지만 뭐 이게 뭐 크게 가게 보탬이 되거나 뭐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맥주 심사위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으시면은 양조사 출신들이 보통 많이 조금 각광받고 인정을 받는 편이죠. 왜냐하면 양조를 해봐야지 그 맥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금방 알고 또 그 맥주 장점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양조사 출신이어야지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조사 출신들이 많이 추천을 받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주 심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끝났네요. 네, J로 끝내고 음악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Short and Roach의 Grumpy Nerd 듣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